다음에 낭독할 주제는 화내는 것도 습관이다 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불합리하고 우스꽝스럽고 납득이 되지 않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 순간에 불끈불끈 화가 치미기도 하는데 저자는 화내는 것도 습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2018년 여름은 더위의 기세가 대단했다. 떼약볕에 5분만 나가 있어도 머리가 어질어질했다.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놓아도 연구실의 큰 창문으로 들어오는 열기를 멈추기엔 역부족이었다. 매일 연구실에 출근했지만 그저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이 길었다. 가만히 있어도 줄줄 흐르는 땀을 닦다가 정 힘들면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했다. 그렇게 퇴근 무렵까지 버틸 생기를 얻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말했다. 아빠 샤워하세요. 매일. 아빠 몸에서 냄새난대. 이게 무슨 소린가? 나름대로 더위를 이기기 위해 자주 샤워를 하는데도 냄새가 난다니. 딸은 사위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전하는 게 틀림없었다. 내 연구실은 사위의 직장으로 가는 길목에 있다. 그래서 걷기 힘든 한여름과 한겨울에는 사위가 우리 부부를 연구실까지 태워다 주었다. 그러니 내 몸 냄새를 가까이서 맡을 기회가 잦았다. 솔직히 그 말을 들은 순간 기분이 나빴다. 내 몸에서 냄새가 난다고 딸에게 불평했나? 왜 나한테 직접 얘기하지 않았을까? 혹시 우리 부부를 태워다 주는 게 번거롭고 불편했나? 그래서 그간 쌓인 불만을 한꺼번에 터뜨린 건가? 사위가 나를 싫어하나? 나를 노인이라고 무시하나?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상한 쪽으로 흘러갔다. 그때 불현듯 며칠 전에 만난 선배 교수님의 일화가 떠올랐다. 나는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선배 교수님의 연구실을 자주 찾았다. 함께 식사하고 차 한잔 마시며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내게는 풍요로웠다. 하루는 점심을 함께하고 늘 가던 찻집으로 발길을 옮기는데 선배님이 다른 곳으로 가자고 나를 이끌었다. 자주 가던 그곳도 괜찮은데 왜 다른 곳으로 가시냐고 묻는 내게 선배님은 대답했다. 이 교수, 저 카페 직원이 나보고 송장 냄새 난대. 선배님은 자기 몸 관리에 소홀한 분이 아니다. 몸도 마음도 깔끔한 분이다. 그런 선배님이 왜 그런 말을 들었을까? 나는 선배님이 오해를 했다고 확신했다. 아마 카페에서 작은 말다툼이 있었거나 직원이 불친절한 행동을 보였는데 선배님께서 그것을 곡해해서 들으셨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느 누가 단골 손님에게 그런 막말을 하겠는가. 그렇다 해도 나는 한편으로 선배님의 마음을 이해했다. 나이가 들면 감정적으로 위축된다. 우리 사회에서 노인에 대한 인식은 좋은 쪽보다 나쁜 쪽에 훨씬 기울어져 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은연중에 자기 검열을 하게 된다. 내가 지금 이런 부탁을 해도 될까? 하기 싫은 일을 나이 많다는 이유로 억지로 해주는 건 아닐까? 혹시 지금 폐를 끼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행동을 위축시키고 말도 거르게 한다. 나이 든 사람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솔직담백하게 표현하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런데 이런 자기 검열이 예의를 지키는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분노로 연결되기도 한다. 젊은이들이 조금만 불친절해도 늙은이라서 무시한다며 그 의도를 제멋대로 해석하고 크게 노여워한다. 자식들끼리 외식을 나가면 일부러 자기를 빼놓았다고 야속해하고 어디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하면 자기를 쫓아내려고 일부러 하는 말이라고 꼬아서 듣는다. 이른바 심술궂은 늙은이가 되는 것이다. 나이 들어 화가 늘었다면 그 이유를 잘 생각해 봐야 한다. 나를 화나게 한 그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내 해석이 문제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고리를 끊어야 한다. 사건과 거기서 느낀 감정을 분리해서 받아들여야 한다. 한마디로 사건에 대한 팩트체크가 필요하다. 내 경우로 돌아가 보자. 팩트는 사위가 내 몸에서 냄새가 난다는 사실을
딸에게 알렸다 이다. 나이가 들면 자연히 노인 특유의 냄새가 난다. 아무리 위생에 신경을 써도 노인은 스스로 그 냄새를 자각하기 어려우므로 주변에서 알려주면 고마워할 일이다. 특히 폭염이 기승을 부린 작년 같은 시기라면 더욱 그렇다. 그런데 나는 왜 분노가 일었는가? 나는 내 몸에서 냄새가 나서 사위가 불쾌해했다라고 사건을 해석했다. 그런데 사위가 불쾌해했나?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온전히 냄새라는 감각적 차원의 불쾌일 것이다. 사위가 냄새 때문에 나를 인격적으로 무시했다거나 원래 나를 싫어했다거나 늙었다고 나를 무시한다거나 하는 것은 모두 내 해석일 뿐이다. 그렇다면 그 해석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나? 바로 나이 듦에 대한 내 편견에서 비롯되었다. 나이 든 사람은 짐스럽다. 노인은 민폐를 끼친다. 나이 들어봐야 좋을 것 하나 없다. 이런 색안경이 문제다.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니 우선 나이 든 나 자신이 마음에 안 든다. 또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전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화가 치민다. 정작 상대방은 전혀 그런 의도를 품지 않았기에 억울하다. 나이 들어 화가 늘어봐야 자기 손해일 뿐이다. 안 그래도 외로워지기 쉬운 시기인데 부적절한 화로 그나마 돈독하던 관계마저 일어서야 되겠는가? 자기 눈에 띈 색안경의 정체부터 파악해 볼 일이다. 그것은 나처럼 나이 듦에 대한 편견일 수도 있고 오래전부터 존재했지만 아직 해결하지 못한 심리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 색안경을 벗고 보니 사위의 말이 고마웠다. 사위가 아니었다면 여름 내내 몸의 냄새를 몰랐을 테다. 그날 이후 나는 더 꼼꼼히 샴푸를 하고 비누칠을 한다. 향긋한 냄새에 내 기분도 좋아진다. 또 차를 타면 사위에게 물어본다. 내 몸에서 아직도 냄새 나니? 그럼 사위도 편안하게 대답한다. 아니요, 요즘은 냄새 안 나요. 하고 싶은 말을 솔직담백하게 표현하고 상대의 말을 가감없이 들을 때 비로소 우리는 관계 속에서 편안해진다. 그리고 소중한 인간 관계야말로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제1의 요소다. 그러니 습관적인 화로 사람을 잃기 전에 돌이켜볼 일이다. 어떤 색안경이 당신의 삶과 관계를 갉아먹고 있는지를. 마음이 되게 안 좋네요. 낭독을 하고 보니 마음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제가 막내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여든을 바라보시는데요. 혹시나 아버지 어머니가 밖에서 이런 생각을 하시진 않을까. 또 남들이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 그런 말을 하지 않을까. 자, 마지막으로 제4장 나답게 살다가 나답게 죽는다는 것에서 한 장을 낭독하며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에겐 자기만의 시간과 공간이 있습니까? 네팔 의사 라즈 반다리 씨와는 벌써 40년 넘게 우정을 이어오고 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는 네팔 간질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었는데 환자들을 위한 간질약이 부족하다며 나에게 도움을 호소했다. 이를 계기로 네팔에 약품을 기증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이와 네팔 의료봉사단을 꾸려 조직적인 의료봉사를 시작했다. 지금까지 네팔과 이와 여대 간의 긴밀하고 따뜻한 관계가 이어져 온 데에는 라즈 반다리 씨의 공이 매우 크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 의료봉사의 주축은 후배들로 바뀌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네팔과 한국을 드나들며 돈독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몇 년 전에는 그가 뜻깊은 소식을 하나 전했다. 오랫동안 명상에 정진하더니 드디어 명상 수련에서 최고 수준에 이른 사람에게만 주는 자격증을 땄다는 것이다.
그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나에게 명상을 권했다. 세계 인구의 1%만이라도 명상을 한다면 참 평화로운 세상이 될 거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다. 나는 그를 따라서 좌선도 하고 펄쩍펄쩍 뛰는 명상도 하면서 지친 마음을 달랬다. 그와 함께 산을 오르고 사원에서 기도를 올리고 명상하던 시간은 내게 풍요로움으로 남아있다. 한국에서의 삶은 늘 바빴다. 마음이 아픈 환자들의 두서없는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내 마음도 저절로 무거워졌다. 또 경쟁적인 사회 분위기는 삶을 뒤돌아볼 겨를도 허락하지 않았다. 우리 세대 사람들은 뒤처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며 살았다. 그러다 보면 몸은 피로하고 마음은 늘 허전하다. 그래도 내일이면 내쳐 달려야 하는 게 눈앞의 현실이었다. 하지만 네팔에 가면 마음이 편안했다. 히말라야라는 거대한 산의 기운이 나를 포근하게 감쌌고 네팔 사람들의 여유롭고 따뜻한 마음이 내 일상을 반추하게 했다. 네팔에서만큼은 나도 온전히 쉴 수 있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내가 네팔만 다녀오면 눈빛이 달라진다고들 한다. 맞는 말이다. 네팔이라는 마음의 고향이 없었다면 나는 정년을 채우기도 전에 지쳐서 나가 떨어졌을 것이다. 네팔 카트만두 광장에 있는 바이라브 신상을 지날 때였다. 사람들은 이 신상을 지날 때 동전 한 잎을 석상에 붙이고 경건하게 합장을 한다.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던 어린 꼬마들이 참배가 끝나자 잽싸게 석상에 올라가 동전을 떼어가 버렸다. 그러나 이런 광경을 보고도 동전을 붙인 사람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자리를 떴다. 나는 참배객의 담담함이 의아해서 라즈반다리 씨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그랬더니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경배를 드리는 신도들은 동전을 바이라브 신에게 바쳤습니다. 바친 그 동전은 바이라브 신의 것입니다. 신에게 바쳐진 동전은 더 이상 자기 것이 아니므로 신의 뜻대로 해도 된다는 말이었다. 그의 말을 들으면서 문득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다. 4월 초파일 논산 관촉사에 들렀을 때였다. 신도들은 저마다 촛불 공양을 하려고 미륵불 앞으로 길게 줄을 서 있었다. 그런데 어느 중년의 부인이 유별나게 큰 초를 들고 와서 미륵불에 바치고는 자리를 뜨지 않았다. 사람이 워낙 많으니 다음 신도들을 위해 공양 후 물러나 주는 게 예의인데 그 중년의 부인은 무엇을 비는지 꼼짝하지 않았다. 그때 연세가 든 보살 한 분이 초를 가지고 와서 중년의 부인이 켜둔 촛불에서 불을 당겼다. 그랬더니 중년의 부인이 왜 자기 초에 불을 당기느냐며 버럭 화를 냈다. 즉 자기의 정성스러운 촛불을 당신이 당겨감으로써 자기 복을 앗아갔다는 뜻이었다. 신을 향한 경배와 기복마저도 경쟁적으로 이루어지는 세태의 뒷맛이 씁쓸했다. 물론 그 부인이 특이한 경우이긴 했으나 우리 사회 전반에 이기적인 욕심을 추구하는 분위기가 퍼져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반면 네팔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그들은 자기 것이 진정한 자기 소유인지를 끊임없이 되물었다. 그리고 욕심에 휘둘려 고통받는 삶을 경계했다. 그런 네팔인들의 기운 덕분인지 나도 네팔에 머무르는 동안은 무의식적으로 올라오는 욕심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웠다. 네팔에서 명상과 수양을 하고 온 덕분에 한국에서도 불쑥불쑥 올라오는 이기심을 다스릴 수 있었다. 2016년 네팔에 갔을 때 나는 20년 만에 다시 돌카마을을 찾았다. 처음으로 의료봉사를 시작한 상간마을로 당시만 해도 외진 곳이어서 사람의 발길이 뜸했다. 나는 이곳에서 봉사를 마치면 칼린초크산에 오르곤 했다. 산의 중턱쯤에 이르면 요기가 수행하면서 머무는 움막이 하나 있었고 정상에 오르면 힌두교 무인 사원이 나타났다.
그래서일까? 산을 오르는 동안에는 나도 신의 품 안에 머무는 듯 했고 한 발 한 발에 집중하다 보면 저절로 명상이 되었다. 그런데 20년 만에 찾은 돌카 마을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번창해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칼린초크 베이스까지 길이 닦여 작은 차가 통행할 수 있다고 했다. 며칠에 걸쳐 올라가던 길이 몇 시간이면 충분했다. 원래는 돌카 마을에 머무려던 계획을 변경해 나도 차를 타고 올라가 보았다. 예전에 여기에 움막이 있던 자리엔 여러 채의 집이 지어져 게스트하우스와 찻집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만큼 칼린초크가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다는 뜻이다.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변 환경은 그대로였다. 올라가는 길에 작은 풀과 꽃들, 가축들의 울음소리, 푸른 하늘과 바람, 그리고 고요 등 나는 20년 전 명상하던 자리에 천막을 치고 앉았다. 사람과 사회는 빠르게 변했지만 히말라야는 여전했다. 나는 그곳에서 마음을 편히 쉬었다. 나이가 들면서 커지는 불안과 공포, 분노와 허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았다. 소란하던 마음이 잠잠해졌다. 저절로 웃음이 지어졌다. 비록 고산병 증세로 서둘러 하산하느라 짧게 머물렀지만 그 어느 때보다 온전한 나 자신으로 돌아간 느낌이었다. 우리의 일상은 늘 정신없이 돌아간다. 그런데 우리를 바쁘게 하는 것들은 대부분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기가 힘든 사안들이다. 먹고 살아야 하니 회사 사정에 나를 맞춰야 하고 딸린 식구들을 돌봐야 하니 책임과 의무 위주로 생활하게 된다. 그러다 보면 자연히 내 인생은 무엇인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고독감과 허무함에 시달리기도 한다. 심리학자 앤서니 스톤은 우리네 인생은 두 가지 상반되는 충동이 언제나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나는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충동이고 다른 하나는 고독을 통해 자기 본연으로 돌아가려는 충동이다.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일도 사랑도 마찬가지다.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면서 성장하기도 하고 나를 희생하고 타인을 키우는 데에서 기쁨을 얻기도 하지만 동시에 오직 나를 위해서만 살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도 존재한다. 이런 상반되는 충동 사이에서 균형을 잃으면 인생이 전반적으로 우울해진다. 우리에겐 책임과 의무를 지혜롭게 이끌어가면서도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균형 감각이 절실하다. 다행히도 나에겐 두 세계가 공존했다. 네팔에서 진정한 나로 돌아가 충분히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생활도 지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다. 앞만 보며 달려가는 삶의 끝은 소진뿐이다. 앞을 보며 달려가더라도 가끔은 뒤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나는 늘 후배들에게 오로지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충분히 마련해 두라는 조언을 해왔다. 자기 앞에 주렁주렁 달려있는 책임과 의무에 치여서 진정한 삶을 뒷전으로 밀어두지 말라는 뜻이었다. 그리고 자기만의 공간과 시간은 되도록 일찍부터 만들어두는 것이 좋다. 나이가 들어 고독과 허무가 밀물처럼 밀려올 때 갑자기 대피할 곳을 찾으려고 하면 찾기가 쉽지 않다. 네팔에 드나든 지 벌써 43년이다. 나는 그곳에서 얼마나 많이 생의 기운을 얻었던가. 남은 날이 길지 않으니 네팔 사람들에게 보답을 다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나는 그저 오늘도 네팔과 히말라야에 감사의 기도를 올릴 뿐이다. 네팔에 가야만 나를 찾을 수 있는 일은 아닐 겁니다. 수처작주, 입처개진이란 말을 참 즐겨서 말하곤 하는데요. 내가 어디에 머물든지 주인이 되어라. 그러면 그곳이 곧 진리의 자리다라는 말입니다. 임재록에 있는 말인데요. 저도 매일 모두가 잠든 시간,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꾸준하게 명상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신비 체험,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도 있지만 나의 한 발은 늘 이상을 향해서 딛고 있고 또 한 발은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처한 여러 가지 고민들에 딛고 있기 때문에 나날이 저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고민들과 과제들에 대한 지혜를 얻기도 합니다. 가급적이면 빨리 명상을 해보길 권하는 저자처럼 저도 여러분들께 명상을 가급적 빨리 시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근후님의 100살까지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이었습니다. 여러분, 낭독이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좀 약한 편이기 때문에 낭독을 하면 대부분 목이 쉬어버려요. 그러면서도 너무 또 방방 뛰어서도 안 되고 내용이 또 잘 전달되어야 되고 그런 고민을 하면서 낭독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낭독을 하고 나면 등에 땀이 흘러요.